부가세 받으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제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또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상담으로 제가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래도 지금 사실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집이라는 게 사실 뭐 돈을 떠나서 필요하니까 사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무주택이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전세나 월세 사시다가 그래 이번 기회에 뭐 대출도 해준다고 하니까 집을 살까 하는 분들 있는데 집을 사야 될 것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뭐 사야 될까 아니면 같이 좀 기다려서 좀 봐야 될까? 우선 말씀하신 무주택이나 아니면 네. 뭐 1주택 계신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뭐 네.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무주택, 1주택, 다주택이 아닌 케이스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조정기 혹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있는 추세야말로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하고 네. 좀 더 큰 평수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타이밍에 대한 투자를 저는 극도로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 보통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쉽게 팔 수 있죠. 가격이 뭐 최근에 주식시장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도 팔려고 들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은 그게 원래 안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타이밍을 맞춰서 주식 투자하듯이 부동산을 뭐 좀 더 가격이 더 떨어진 다음에 사겠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네. 성공한 케이스를 저는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그러셨어요. 네. 대부분 그래도 이제 센터에서 계속 계셨는데 또 프라이빗 센터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항상 타이밍 재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 고객들 상당수는 보면 애초에 그런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거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더 우선해서 두시는 경우가 뭐 고자산가 고객들이나 아니면 뭐 더 많으시기 때문에 타이밍 투자보다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도 당장은 뭐 다소 비싼 가격 같더라도 네. 그 조정이 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장기 투자를 전제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걸 보시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좀 아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타이밍이나 이런 거보다도 이제 그 물건의 가치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를 더 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쪽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그런 분들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몇 년 정도를 앞을 보고 그래 한 이 정도는 보유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보시는지 뭐 단타로 막 1, 2년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기본 10년 정도를 전후해서야 장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기보다 훨씬 더 텀이 좀 기신 편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내년에 떨어질까 오를까 보다도 이걸 사놓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뭐 여기가 더 좋아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한다. 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조정기니까 이럴 때 매물을 좀 골라서 살 수 있으니까 이럴 때가 오히려 더 낫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며칠 정도를 뭐 일정 기간 동안을 좀 기다려 보시는 거는 뭐 그 자체로는 금리가 인상되는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른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자칫 거기서의 패착은 뭐냐면 떨어질 때 혹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네. 고민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만 고려하셔야 될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장의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대출을 받아서 어느 범위까지 감당 가능한 물건이냐라는 거를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긴 그렇죠.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을 사면 뭐 감당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집을 사면 최대치로 능력을 땡겨가지고 어떻게든 좀 좋은 거 사려고 하니까 가장 타이밍 잡아서 가장 저점에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에선 잘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최대치로 끌어서 조금 다소 욕심을 부려서 사도 괜찮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건 조금 낮아진 수준.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어차피 그 이상을 받으시려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해주는 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 그렇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리잖아요. 영끌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럼 요즘에 뭐 그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청약도 좀 공급 많아진다고 하니까 청약 노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어느 정도 청약 점수가 좀 되는 분들 있잖아요. 한 4, 50점 되고 막 이런 분들은 애매하거든요. 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무주택인 상태에서 청약 점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은 앞으로도 유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뭐 정확한 점수를 짓기는 어렵지만 뭐 45점이 저는 기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직전과 같은 화랑기를 기준으로 보면 네. 45점이면 뭐 안 되죠. 됐다. 그냥 뭐 굳이 네.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라라고 네. 하는 게 맞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경쟁률 자체가 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뭐 아예 가점이신 분들은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찾으시는 게 맞고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경우라도 일단 그래도 몇 대 몇 정도의 경쟁률은 뚫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전 같으면 아예 넣어보는 게 의미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하향 국면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뭐 최근에 또 기사에서 보니까 세종시 네. 엄청나게 가격이 뭐 떨어지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도 가장 최근 거는 청약 경쟁률이 113대 1. 전용 59제곱미터 기준으로는 113대 1이 나왔었고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에도 95대 1까지 나왔더라고요. 세종에서도요. 네. 이 얘기는 결국 청약은 앞으로도 유효할 수 있다. 오히려 기존에는 되지도 않는 점수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정도 40에서 50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약도 미래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심리가 좀 걱정되고 불안할 때는 넣지 말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점수가 되더라도 불안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역이용해가지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과거엔 절대 안 되는 점수지만 네. 또 넣어보면 또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라. 그게 다른 의미에서 지금 현재 청약이 경매랑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일정 부분 그렇죠. 이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분양가 거니까 상한되니까. 그 뒤에 가격이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여력만큼 싸게 산 것만큼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저 기회라고 싸게 생각합니다. 샀다면 조정이 되더라도 제값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물론 분양가가 유의미하게 싼 곳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구 같은 데는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좀 자산가 분들도 대구 투자 뭐 이런 거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대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대구 요즘 뭐 마피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에가 뭐 가장 대표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확실한 하락은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구의 경우에는 이미 완전하게 하락세로 들어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급에 대한 요소가 같이 수반되면서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본격적인 하락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공급이 되면 뭐 다른 요소를 다 무시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가격 하락 요인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지금 2022년도 입주량을 기준으로 한 물량이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한 9,600호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한 해 동안. 네. 근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가 같은 시기에 11,700가구 정도가 늘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대략 한 950만 명 정도 되고요. 대구는 한 230만 명 정도 이 정도 남짓되고 이걸 세대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수로 따지는 건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대구가 굉장히 큰 도시 같기는 하지만 대구 전체의 세대수가 1인 가구까지 다 긁어모아도 99만 호밖에는 안 됩니다. 99만이에요? 네,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 40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되거든요. 4분의 1 수준인 거죠. 그거 대비해서 지금 올해 한 해도 그렇고 최근에 공급량도 그랬었고 앞으로 내년에 공급량도 맞아요. 서울 대비해서 대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큰 수치여서 대구는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구를 풀어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실. 네. 근데 저도 이제 투자를 해보면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뭐 답이 없거든요. 네,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내 거보다 더 새 거가 더 좋은 뭐 평형에 더 좋은 그런 뭐 커뮤니티를 가지고 막 나오는데 얘네들도 막 지금 비는데 맞습니다. 내가 이게 쉽게 버티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대구에서는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세종 얘기는 하셨는데 대구와 세종의 다른 차이점이 뭔가요? 세종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계속 공급이 예정돼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우선 청약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세종시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청약이 과열 100대 몇을 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청약이 가능한 곳이 세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가 된 부분을 지방은 다 빠졌는데 심지어 대구도 빠졌는데 세종만 남겨놓은 부분들은 이런 전국 단위의 청약을 놓고 봤을 때 공급이 같이 수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풀어주기가 위험하다. 조금 걱정이 된다. 네, 세종은 위험하다. 괜히 풀어줬다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1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갈아타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무주택은 지금 범위 내에서 사시고 1주택자도 갈아타기를 할 때는 당연히 조금 더 비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나라는 전제 하에서 여전히
뭐 사실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보통 상담하실 때 상급지, 뭐 좋은 곳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뭐라고 보통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욕을 먹을 수 있는데 더 비싼 거죠. 아, 비싸면 결국에 상급지다.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표현을 드릴 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총액이 비싼 큰 거하고 비싸고 비싼 거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평당 가격이 비싼 게 비싼 겁니다. 그렇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곳들보다 평당 가격이 비싼 지역은 비싼 겁니다. 네네. 그러면 상급지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옮겨가고자 하는 위치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평당 가격이 비싼 것. 네. 그러니까 가끔 큰 거를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 마트 가면은 100g당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게 중요해요. 그게 가격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되게 싸 보이지만 100g당으로 따져보면은 더 비싸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살기 좋은 집이라는 거는 다들 알기 때문에 결국 그게 다 가격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흔히 아는 저평가라는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분적으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특정한 시기에 타이밍에 뭐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다 가격의 평가가 다 돼 있는 맞습니다. 거다. 상담을 또 자산가 상담하신다고 하니까 또 요즘에 대형 평수에 대해서 그 수요가 되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유망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형 평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처럼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단위 면적당 가격 상승폭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 금액이 클 거니까 그게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괜찮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앞으로도 심지어 서울 그리고 강남 서초조차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답도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작은 평수가 더 평당가 비싸요. 훨씬 비쌉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고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거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뭐 20평대보다는 30평대가 30평대보다는 40평대가 더 넓은 공간을 집에서 많이 하게 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에 따른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건 추세로서는 맞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입지에서는 작은 평수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도 좀 차이를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50평대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어디가 50평이냐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비싼 지역에서 50평대라고 하면 혹은 40평대라고 하면 이 정도는 이 지역 내에서 뭐 적정한 평형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지역에서는 30평만 돼도 큰 편 지역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반포 막 이런 데 가면 막 70평대, 막 80평대들이 막 팔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자들도 이제 돈이 많아져서 큰 평수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건 좀 특수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내가 팔아야 되는 사람,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100명이냐 10명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지금 황금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3인 가족이 뭐 70평에 살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좀 넓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세대 구성 자체가 대형 평수를 조금 그 선호하기는 어렵다. 네, 앞으로도 세대당 인원수는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거의 70%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서울만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2인 가구 기준으로 30평대만 해도 꽤 큰 편이니까. 네. 아, 그러니까 맥시멈을 그럼 한 30평대 정도로 생각하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이제 전용 84, 30평대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갈아타기 하실 때 더 상급지, 그러니까 더 비싼 동네로 갈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큰 평수로 갈까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아이들도 커가고 애들도 방 하나씩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또 있으신데 이게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좋은 동네로 가는 게. 네, 과거에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네. 이제 그러면 방 하나 더 주고 이랬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뒤가 문제죠. 그 그 뒤에. 자녀들은 네. 결국 네. 다 분가해서 독립하게 될 거고요. 이 독립하는 시기도 조금 빨라진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그 뒤에는 일정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 1년에 2번밖에 안 옵니다. 네, 서울하고 1년에 2번 그렇죠. 그 정도. 그럼 남는 공간을 네. 연세가 드시면서 청소하기도 힘드시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한 40평대 후반에 사시는 노부부들도 보면은 방 하나 그냥 안 쓰세요. 네. 이 복도 여기부터는 안 쓰고 닫아두고 청소 안 하시고 막 그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충분히 면적에 있어서는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최대로 한 30평대까지로 해서 더 옮겨가시는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조금 전략적으로는 좀 좋다. 네. 아,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전원주택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게 상담할 때 전원주택 가고 싶어하는 나이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일 많죠. 제가 네. 주로 상담하는 케이스에서 직접 지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네. 근데 다만 거의 대부분은 말립니다. 아, 말려요. 네, 그러니까 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의견을 여쭤봤을 때 투자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 나도 시세 가치가 그렇게 투자 가치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오래 지나면 오르지 않겠어? 라는 그 비중을 꽤 크게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그러면 차라리 큰 거를 임차로 써보시라고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굳이 전원주택에서 할 필요는 없다. 없다라는 거죠. 네.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땅값이 있지만.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럴 거면 아파트나 뭐 이런 게 훨씬 낫다. 상당 기간을 전원주택으로 쓸 거라고 하더라도 월세나 전세로 사서 그 비용 매입할 때의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저렴하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그런 게 되게 좋으시면 뭐 농장 주말 농장 같은 걸 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펜션 같은 데 가서 여행 가시는 정도로 그 비용으로 비싸게 쓰셔도 그게 더 싸다. 그러면은 그 실거주자 중에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으로 이제 한 주택을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당장 들어가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한 4에서 6년 뒤에 우리 아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그때 들어가야지 하면서 전세 끼고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그 투기로서의 갭 투자가 아니라 투자로서의 갭 투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무주택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집 하나를 갭으로 사놓고 나도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산다. 좀 고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말릴 이유는 없다. 계속 사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생임대인 제도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17년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보유하고 거주하고. 거주도 해야 됩니다. 2년씩. 2년 이상. 네. 근데 이제 이 상생임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비싼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전세를 다 감당할 만큼 대출을 보태서 해도 그게 안 되는 상황일 때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시면서 비싼 집을 사놓고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임대료를 좀 적게 올려도 그 기간을 돌려서 다시 얘기하면 상생임대인 제도가 지금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 한 6개월 정도 탐은 남았다고 봐야 되니까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거주를 하지 않고도 무주택자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비과세 받으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상생임대 제도의 다른 두 가지 축이었던 다주택자가 정리를 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집까지 팔 다주택자들은 없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내가 전세 살거나 월세 살면서 갭 투자를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1주택자 분들이 세금이 아예 없는 줄 아시는데 아니죠. 이제 바뀌어가지고 실거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하니까 실거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최근에 한 채 사셔가지고 돈을 벌긴 벌었는데 세금 떼고 나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낸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뭐 막아준다기보다는 뭐 전세 공급책으로 상생임대인 제도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걸 두 바퀴 돌려서 하려는데 맞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략적으로라도 지금 뭐 분위기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받고 싶은 분들은 좀 6개월 안에는 뭐 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기한 내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금으로 뭐 몇십 프로 내는 거나 뭐 가격 조정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걸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비과세의 힘이라는 건 그렇게 큰 거니까요. 사실 비과세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전세 끼고 사는 것도 상생임대인을 노리면 해볼 만한 제도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뭐 세금 얘기도 하고 뭐 지금 1주택자, 무주택자, 뭐 다주택자들의 어떤 뭐 대응 전략 같은 것들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팀장님께서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하시면서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결국 이렇게 책으로 또 쓰셨어요.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목이 아주 그냥 제목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강렬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이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딘가를 찍어주거나 이런 책의 개념이 아니고 전반적인 기조는 공부해라라는 뜻인데요. 그 공부하라는 거의 의미가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빌딩 지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막 나오더라고요. 빌딩 쪽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게 뭐 빌딩이라고 해서 엄청 큰 규모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뭐 협소주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염두를 두시면서
타이밍이라든지 어쨌든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제대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라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폭넓게 하시는 게 오히려 실패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좋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뭐 법이라고 그러면 또 막연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그런 요소들이 시장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결국은 세법이라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동산 공법인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별로 세금도 관심들이 없으셨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관심이 늘어난 상황이 된 거죠.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마찬가지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마찬가지고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법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더 많은 돈을 번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바람직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투자 그리고 또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법에 대한 공부도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세법은 정말 이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막 헷갈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말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된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아까 좀 읽어보니까 건축법 같은 것도 많고 막 사선 제한 막 뭐 일조권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 보면은 상식적으로도 알아두면 좋은 얘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병탁 팀장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동안 상담도 많이 하셨으니까 실제 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지금 불안하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불안하고 좀 불확실하고 좀 혼란스러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지 어떤 그런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책에서도 인용한 글이기는 한데요. 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네. 성현께서 네. 논어에 보면 자한편에 네. 지자불혹, 인자불우, 용자불구라는 말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진 사람은 미리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네. 뜻이고요.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네. 뜻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조세로 부동산 네. 시장도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해당 문구를 좀 되새기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시류에 휩쓸려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시장이 당장 어떻게 될까봐 크게 뭐 제대로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문구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불교경전 수타니타파라고 하는데도 같은 네. 말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역시 성현들은 다 똑같은 네. 얘기를 하나 봐. 뭐 물론 이제 사실은 제가 인용 감히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네. 불교 경전에서는 이제 돌을 닦는 데 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네.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아 부스의 불. 네, 이게 아마 동명의 소설로도 유명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혼조세에서는 시류에 휩쓸려서 투자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판단을 하실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시고 조언을 구하시되 좀 당당하게 네. 뭐 심지 곱게 하시는 게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에게 조언을 듣는 정도여야지 남에게 휩쓸리진 말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때 선택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로 전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의 우병탁 부동산 팀장님을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혼탁한 시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